안녕하십니까, 갈상동입니다. 자, 지난 시간에 이어서 한중일 근현대사, 조선은 왜 망했는가, 이런 주제로 강의를 계속하고 있습니다. 왜 메이지 유신인가, 이런 강의로 여러분들과 함께 하겠습니다. 예. 지난 시간에는 진주 농민항쟁과 조선 후기 사회의 모습들을 알아봤는데요. 네네. 이번은 갑자기 일본으로 넘어갑니다. 예. 그 왜 일본으로 넘어가실까요? 뭐 아시겠지만은 우리가 1800년대를 보내고 이게 급격하게 이제 1800년대 전기를 끝나고 나면은 조선은 일제 식민지 침략의 먹잇감이 되는 그런 시대로 막 접어듭니다. 그래서 지난 시간에 우리가 순조, 헌종, 철종 3대 60년간에 걸쳐서 어린 임금, 또 세도 정치, 삼정문란 이런 걸 통해서 조선이 굉장히 어려운 처지에 놓였다. 근데 반대로 이제 그 당시에 일본은 굉장히 그 근대화에 성공을 하고 또 강력한 중앙 집권을 이뤄 가지고 아시아 국가 중에서는 미국이나 영국 포함해 가지고 서유럽 몇 개국을 제외하고는 산업화와 헌정 질서, 그러니까 헌법을 만들고 또 의회제를 연 이런 나라가 없었거든요. 아시아에 일본만 유일하게 있었습니다. 그래서 왜 어떻게 일본은 이렇게 성공했는가, 이런 부분을 우리가 공부를 하면서 조선과 대비를 시키려고 오늘 메이지 유신을 강의하게 됐습니다. 일본은 그 근대화에 아시아 유일의 근대화를 이루었던 게 이제 메이지 유신이라는. 그럼 메이지 유신은 그럼 어떤 건가요? 메이지 유신은 이 일본 열도에서 19세기 후반 그리고 이제 10세기 중반에서 후반까지 근대화에 성공한 어떤 일본 열대 거대한 사회 변혁이었습니다. 조선에서는 김옥균이 이제 일본의 메이지 유신의 성공을 우리 본받아서 조선에서도 그걸 한번 해보자 해가지고 우리 갑신정변을 일으켰지 않습니까? 네, 그런 것들을 한번 조선에서 한번 도입해보자는 그런 생각이었는데 사실 그 하는 과정에서 암살돼서 죽죠. 그래서 이걸 이루지 못했는데 우리 메이지 유신은 어떻게 성공했는가 라는 책을 박훈 교수라고 그 책을 쓴 분이 있습니다. 그 책을 굉장히 정리를 잘 해놨어요. 뭐 쉽지는 않은 책입니다만 그 책을 중심으로 해가지고 메이지 유신의 그 성공 과정, 어떻게 해서 그렇게 됐고 또 일본 체제는 그 메이지 유신 이전에는 어떤 일이 벌어졌었고 하는 그런 과정들을 좀 상세하게 짚어보면서 이야기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앞서 말씀하셨듯이 일본은 그 메이지 유신으로 인해서 그렇게 급격하게 발전할 수 있었다고 하셨는데, 그럼 일본은 어떻게 이렇게 서양 문문들을 이렇게 신속하게 받아들일 수 있었습니까? 네, 우리 그 메이지 유신 어떻게 성공했는가 쓴 박훈 교수는 그거를 한마디로 강렬하고도 과장된 위기감이다 이렇게 표현을 하거든요. 그러니까 1840년에 아편 전쟁이 일어났을 때 그 영국과 청나라의 싸움인데 오히려 거기에 패배한 청나라는 별로 긴장을 안 하고 성찰하고 반성을 해가지고 앞으로 이런 일이 일어나지 않도록 해야 되겠다라는 그런 체제 개혁이라든지 변혁 운동으로 신속하게 옮기지 못한 반면에 그렇습니다. 일본 같은 경우는 그것이 남의 일이라고 받아들이지 않고 영국이 이제 곧 일본을 침략할 수도 있겠구나. 그래서 여기에 빨리 대비를 해야 되겠다. 그걸 자기 문제로 받아들인 겁니다. 뭐 두 가지죠. 위기감에 대한 대응 방식은 첫째는 이 위기감 때문에 그 외세에 대한 강력한 배격, 쇄국 정책으로 나갈 수 있습니다. 반대로 내부의 어떤 강렬한 체제 개혁의 동력으로 그렇게 삼을 수도 있는 거죠. 근데 이제 일본 같은 경우는 쇄국과 또 내부 어떤 정치 체제에 대한 개혁, 그 둘 사이에서 융합을 합니다. 쇄국을 하면서도 동시에 내부 개혁의 계기로 이걸 삼는 거죠. 이 개혁이 이제 메이지 유신인데 이 메이지 유신에 대해서는 별로 안 좋은 기억이 있습니다. 왜냐하면 이게 거친 공격, 외부 세계에 대한 거친 공격으로 나와가지고 자기들도 식민지 국가, 그 제국주의 국가처럼 나가자. 그래서 이웃 국가들에 대한 침략력으로 발동이 됐거든요. 그래서 우리가 그런 부분에 대한 심정을 나중에 표현합니다만은 박훈 교수는 동아시아 국가들, 주변 국가들은 일본의 메이지 유신에 대해서 굉장히 복잡한 생각을 가지고 있다. 왜냐하면은 근대화를 하면서도 또 동시에 이제 그 근대화가
이웃 국가들을 아주 괴롭히는 그런 결과로 가서 심정이 복잡한 그런 부분이 있죠. 그러면 이제 일본 내에서도 양위주의자들이 네. 이 개혁을 반대하는 세력이 이제 있을 수도 있는데, 예. 근데 이제 그 양위주의자들은 서양의 개혁 요구들을 적극적으로 반대하지 않은 이유는 무엇입니까? 그러니까 이제 뭐 우리나라는 아시다시피 이제 쇄국 정책을 하면서 양위주의자, 양이라는 것은 외부 세력을 배척하는 그게 양위주의자인데 일본도 양위주의자가 있었습니다. 양위주의자가 많았죠, 처음에. 그런데 이 양위주의자들이 그냥 양위가 아니라 외부를 배척하면서 내부를 개혁하려는 동력으로 삼으려고 하죠. 그리고 메이지 유신을 통해서 양위주의자들은 급격하게 숫자가 축소됩니다. 일본의 그 양위주의자들의 특징이요. 양위를 하는 이유가 내부를 개혁하기 위한 그 부국 강병으로 나가기 위한 어떤 전 단계로 그 양위를 바라보는 거죠. 계속 그런 그 외세를 배격하는 것으로는 일본이 살아남을 수 없다. 그렇기 때문에 뭐 길게는 못 가고 잠시 그렇게 할 수 있을 뿐이지 궁극적으로는 개항을 해야 된다. 개국을 해야 된다. 이런 생각이 많았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우리 조선에서 했던 것보다는 외세의 침략을 외부의 개항 요구를 보다 적극적으로 받아들인 그런 부분이 있던 거죠. 그래서 이 메이지 유신은 통상적으로 이제 뭐 그 당시에 밑으로부터 끌어오르는 그런 불만들이 있는데 개혁 작업들을 일본 같은 경우는 위로부터 그렇게 시작을 했습니다. 지배 계층 안에서부터 개혁을 추진을 하는 그런 특징이 있습니다. 그래서 일본 사회는 지금까지 사실 보면은 내부 그 밑으로부터 아래로부터의 개혁 요구에 의한 혁명보다는 위로부터의 개혁이 훨씬 더 많이 일어나고 훨씬 더 쉽게 피를 흘리지 않고 하는 개혁들이 많이 일어났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유신이라고 표현을 하고 그 유신이 이후에 뭐 여러 가지 또 유신으로 나타나죠. 소화 유신, 또 뭐 안세이 유신, 헤이세이 유신. 그러니까 위에 그런 연호를 사용해 가지고 그런 유신이 많이 나타나게 됩니다. 위에서부터의 개혁이 이제 있었다고 하는데요. 일본의 집권 세력이었던 구체제가 어떤 특별한 선택을 했다는 말씀이신가요? 일본은 막부 체제였습니다. 이 막부 체제에서 자신들의 어떤 체제 개혁의 계기로 좀 삼게 되고요. 이거를 통해서 오히려 개항 요구를 보다 적극적으로 받아들이려고 하는 오히려 메이지 유신 시기보다도 막부 말기에 개혁을 또 개국을 개항을 더 적극적으로 하려고 했던 그런 것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일본 같은 경우는 이제 근대화에 성공한 그 계기가 오히려 구체제. 그때 당시에 도쿠가와 막부인데 도쿠가와 막부의 성공의 절반이 있다. 메이지 유신 성공의 절반이 있다. 이렇게까지 얘기할 정도로 구체제가 보다 이 개국 개항에 대해서 상당히 빨리 반응을 했다는 겁니다. 1860년대까지 그러니까 1862년에 우리 조선 같은 경우에는 진주 농민항쟁이 일어났지 않습니까? 그래서 1860년대까지 사실 도쿠가와 막부는 아주 견고했습니다. 그리고 메이지 유신이 들어서는 그 시점에서도 이 막부가 붕괴될 정도로 허약하지도 않았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막부를 무너뜨리고 접고 메이지 유신으로 이렇게 가게 된 거는 어떻게 보면 도쿠가와 막부의 자발적인 선택도 상당히 많이 작용을 했습니다. 그래서 19세기 중반에 그 일본의 막부 역사는 그 막부 개혁의 역사이기도 합니다. 왜냐하면 막부 자체가 밑으로부터는 막부 타도의 그런 바람도 요구도 있었지만은 동시에 막부 체제 자체를 개혁하려고 했던 그런 그 지배층 내부의 움직임도 있었거든요. 그래서 막부 타도의 역사이면서도 그 타도에 반응한 적응한 막부 개혁의 역사이기도 하다라는 것이 그 18세기 중반에 일본의 역사라고 볼 수 있습니다. 메이지 유신을 주도한 계층이 하급 무사들이 주로 많았다고 하는데 네. 어떻습니까? 일본 사회의 특징을
뭐 다음 시간에 좀 더 상세하게 하겠습니다만 좀 간단하게 봐야 되는 게 일본 사회가 그냥 일반적인 사회라기보다도 우리가 그 고려에 보면은 무신정권 있지 않습니까? 네. 그 무신정권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메이지 유신 이전의 정권이라는 거는 무사들의 정권인 거죠. 그래서 일본이라는 나라가 그 천황이 있고 그 다음에 무신정권을 이루고 있는 막부가 있습니다. 또 막부 밑에 이제 막부가 다스리는 번이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막부 체제라고 하면서도 동시에 막부 중앙에 무신 정권을 이루고 있는 막부가 있고 또 지방을 260개 지역을 나눈 번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 두 개를 합쳐서 막번 체제라고 하는데 이 막번 체제를 이루고 있는 사람들이 무사들입니다. 뭐 일본말로 사무라이죠. 그러니까 이 사무라이 계층이 일본의 지배층인데 일본은 지배층에 주로 하급 무사들, 지배층 중에 하급들. 그러니까 이 사무라이들도 보면은 상층, 중층, 하층으로 이거 가지고 받는 복록, 급료가 좀 차등이 있습니다. 그래서 급료가 겨우 먹고 살 정도의 뭐 최저임금 수준 그 정도 먹고 사는 하급 무사들이 있는 거죠. 이 하급 무사들이 무사들의 한 80% 정도를 차지합니다. 이 무사들이 사실상 이 메이지 유신을 사실상 주도를 하죠. 이것을 주도하게 된 계기는 바로 일본 사회가 그 당시에 첫 번째는 상업의 발달로 상인들보다도 무사들이 훨씬 더 대접을 못 받게 되는 빈부격차가 극심해져 가지고 지배층이면서도 실제로는 하급 무사들이 상인들보다 훨씬 생활이 못한 불만 그리고 이 하급 무사들이 200년 동안 사실 전쟁이 없다가 보니까 무사들이 칼을 쓸 일이 없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 무사들이 유학을 공부를 하는 거죠. 그래서 유교를 공부를 하고 그러면서 이제 군신 간의 관계에 대한 그런 공부를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무사들이 한 200년 동안 전쟁도 없이 이렇게 되니까 무사가 아니라 선비가 되는 겁니다. 그러면서 왕을 존숭하는, 왕을 높이는 그 선비 정신을 갖게 되는 거죠. 그러니까 자기들이 모시고 있는 게 쇼군, 말하자면 막부의 장군들이고 또 그 장군들이 지휘를 하고 다스리는 번의 지방의 대장인이라고 할 수 있는 지방의 영주들이라고 할 수 있는 번주 우리가 그걸 갖다 일본말로 다이묘라고 하는데 쇼군과 다이묘가 자기들이 모셔야 될 그런 사람들인데 이 하급 무사들은 생활도 아무 막부 체제에서 나아지는 것도 없고 더 힘들고 불만이 생기고 그러면서 유학 공부하면서 선비화 되니까 자기들이 모시고 있는 이 막부 권력의 정당성을 찾을 수가 없는 것입니다. 당신은 도대체 그 권력을 무슨 근거로 행세하느냐? 천황이 준 거 아니냐? 그러면서 천황과 자기들이 어떻게 보면은 동질감을 갖게 되고 자기들이 모셔야 할 진정한 군주가 아닌가 이런 생각을 가지면서 하급 무사들이 이 체제를 뒤엎자 그런 생각을 갖게 되는 거죠. 그러면서 이제 일본 사회가 하급 무사들이 이 체제를 뒤엎는 그런 메이지 유신으로 나가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결론으로 말씀드릴 것 같으면은 이게 조선과 일본이 이제 반대 방향으로 갔는데 일본은 막부 체제가 평화가 계속되면서 하급 무사들이 이제 빈부 격차에 대한 불만으로 뒤집어 엎은 반면에 우리 조선 사회 같은 경우는 일본과는 달리 중앙 집권 체제였습니다. 어떻게 보면 막부 체제는 봉건제로 중앙 권력과 지방 권력, 그러니까 막부와 번의 그 권력의 지방 자치권이 상당히 보장되는 그런 시스템인 반면에 조선 같은 경우는 중앙 집권체가 워낙 견고하다가 보니까 중앙 집권 자체가 무너져 버리고 지배층이 부패하고 타락하고 수탈을 하고 이리 되면서 나라 전체가 혼란이 돼 버리고 모셔야 될 뭐 지배층도 없고 또 보살펴야 할 백성도 없는 그야말로 보면은 못난 조선으로 가버리고 그런 반면에 이제 일본 같은 경우는 메이지 유신으로 나가게 되는 그래서 체제를 오히려 더 강력한 중앙 집권을 통해서 외세에 대한 대응을 해 나가는 그런 국가로 가고 결국은 그것이 일본 제국주의의 기반이 되었다 이렇게 볼 수 있겠습니다. 그래서 이제 다음 시간에 천황
그 다음에 막부, 그리고 번, 이 지배 구조를 이해하는 것이 필요하고 메이지 유신 이전의 그 일본 막부 체제와 메이지 유신 이후의 일본 체제 그 상황을 우리가 보기 위해서 메이지 유신 이전을 한번 다음 시간에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